기쁜 소식 먼저 말씀드릴게요. 에일리언 로뮬루스 봤거든요. 에일리언 시리즈 설정, 세계관, 이전 작품의 줄거리 몰라도 됩니다. 하나도 몰라도 돼요. 직접적으로 완전히 연결된 이야기가 아니고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 영화 보러 가시기로 결정했다면 일단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럼에도 이게 유명한 시리즈 영화라고 하니까 알고 가면은 감상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에일리언 로머루스를 재밌게 볼 수 있을 정도로만 정리한 에일리언 시리즈 설정, 세계관, 그리고 줄거리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이 이야기는 에일리언이란 시리즈를 들어봤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있고 보진 않았지만 프로메테우스, 커버넌트 뭐 이런 제목을 들어본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나온 에일리언 로뮬루스는 이 두 영화도 아니고요, 훨씬 더 전 1979년에 나왔던 첫 번째 에이리언 영화, 그러니까 1편이죠 공식적으로, 그리고 1986년에 나왔던 에이리언 2편, 이 오리지널 1, 2편 사이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줄거리상으로도 많이 아실 필요가 없다. 어차피 직접적으로 연결도 없는데 이 앞선 영화는 오리지널 1편 하나밖에 없다. 염두에 두시면서 이 세계관의 흐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편의 배경, 굉장히 미래입니다. 영화 속에서 정확한 연도가 나오진 않는데 다른 영화들과 연결성을 고려해 봤을 때 2122년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뒤의 얘기죠. 우주 저 멀리서 화물을 캐서 지구로 귀환하고 있는 노스트로모라는 우주선이 있습니다. 화물선이에요, 화물선. 이런 우주선들은 워낙 멀리 가서 화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우주선에 탄 승무원들은 동면 상태에 들어가야지 이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승무원들도 딱 그 상태예요. 동면하고 있는 상태. 그러다가 우주선이 딱 활성화가 되고 이 동면한 인간들이 깨어납니다. 지구에 다 도착했다는 소리죠. 근데 레이더를 아무리 봐도 지구가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주선의 운영 프로그램이죠, 마더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이 그냥 우주선을 활성화해서 동면된 인간들을 깨운 거야. 마더가 우리를 왜 깨웠지? 어리둥절하고요. 겨우 알아낸 거는 여기가 뭔가 제타라고 불리는 지역에 가까운 것 같다, 이 정도까지밖에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파악해봤더니 이 주변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신호가 규칙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호가 포착되면은 여기를 무조건 탐색하는 게 이 화물선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규칙이에요. 계약 조건이야. 그러니까 마더는 지구로 가던 길에 이쪽으로 항로를 변경해서 인간들을 깨운 거죠. 니네 돈 받는 만큼 일해라. 저기 이 신호 뭔지 파악해라. 왜냐? 신호가 있다는 건 저기에 어떤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뭐 탐탁치 않지만,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노스트로모의 승무원들이 그 행성에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승무원들은 이 행성을 조사하면서 알 수 없는 거대한 우주선 하나가 여기에 불시착해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그 우주선 안에서 엄청난 크기의 외계 행성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죽어 있었어요. 그렇구나, 진짜 외계 종족이, 외계 생명체가 있구나, 이 자체로도 놀랍잖아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건 그 우주선 안에 살아있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가 인간에게 착 달라붙게 되고요.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동료를 버려둘 수 없었던 이 승무원들은 그 생명체와 자기 친구를 통으로 우주선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괴 생명체가 더 무서운 존재가 되고요. 결국 노스트로모호에 타고 있던 7명의 승무원 중에 6명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겨우 딱 한 명, 리플리라는 이름의 에일리언 오리지널 시리즈의 주인공 리플리 혼자만 겨우겨우 살아남고요. 자기 말고 다른 생명체 딱 하나, 우주선을 같이 타고 있던 고양이 하나 겨우 탈출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스트로모호는 통으로 폭발하게 되고요. 리플리는 겨우 탈출선으로 탈출해서 살고 또 이 과정에서 이 괴 생명체는 죽게 됩니다. 이게 1편 내용이에요. 간단하죠? 이 간단한 내용이 얼마나 사람을 무섭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걸 보여준 게 1편이었고요. 그리고 2편으로 이어지겠죠? 2편에 리플리는 드디어 우주를 떠돌다가 지구인들에게 구출됩니다. 지구로 돌아와요. 근데 자기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표류했어. 우주에서 무려 57년이 지나 있습니다. 배경은 2179년. 지구에 왔더니 자기는 목숨 걸고 괴물을 죽이고 탈출했는데 영웅이 아니야. 회사에 소속된 승무원이고 화물선을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회사 소유물 우주선을 폭발시킨 사람이야. 리플리가 막 항변을 하죠. 니네 규칙 때문에 우리가 어느 행성에 갔는데 거기 괴물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다. 아무도 안 믿어. 심지어 리플리가 우주를 떠도는 그 50몇 년 동안 그 괴물이 사는 그 행성에는 식민지 본부가 만들어져서 인간들이 가서 살고 있었어요. 리플리는 지금 큰일 났잖아요. 거기 괴물이 있다는데 왜 이걸 안 믿어? 회사 사람들은 아직까지 아무 문제 없는데, 아무것도 발견 안 됐다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행성
행성의 식민지 본부에서 연락이 끊깁니다. 무슨 일이 생겼어. 그래서 회사에서 리플리한테 한 번만 도와달라. 네가 거기 알지 않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리플리가 그 지옥 같은 행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생명체와 관련된 일을 아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하나 다행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자기가 전멸당했을 때는 화물선이니까 뭐 군인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식민지 해병대, 그러니까 전문 군인들과 함께 거기를 가서 유사시에 전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게 하나 위안거리였겠죠. 기지를 가봤어. 식민기지. 갔더니 당연히 괴생물체에게 전멸당한 거 맞는 것 같고요. 결국 여기서 대다수의 인간이 사살당하고요. 리플리 기적적으로 생존. 리플리와 함께 갔던 군인 중에 한 명 큰 부상 입고 생존. 그리고 그 기지에서 구출해낸 어린 여자아이 한 명. 이렇게가 겨우 그 현장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리플리는 이 행성의 통으로 폭발을 일으킨다. 이게 2편 끝. 이것도 뭐 복잡하지 않은 내용이죠. 말씀드린 대로 에일리언 로뮬루스라는 영화는 방금 설명드린 1편과 2편 사이에 존재하는 영화예요. 시기상으로는 1편에서 20년 정도가 지난 2142년이 배경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줄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 없는 얘기니까 그냥 요런 흐름이 이 세계관에 벌어지고 있다. 이런 세상이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애초에 모르고 가도 됐었는데 이왕 1, 2편의 줄거리까지 알았으니까 여기까지 안 김에 몇몇 개의 설정들 조금 더 안다면, 이 괴물에 대해서 조금 더 안다면, 어떤 시그니처적인 거 알고 간다면 더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인트 한 3가지만 정리를 해봅시다. 키워드는 에이리언, 인조인간, 그리고 회사. 첫 번째, 에이리언부터 가봅시다. 이 영화가 에이리언 시리즈지만 이 세상 속에서는 요 존재를 제노모프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 시리즈의 다른 영화들로 가면은 다른 존재들도 등장해서 다른 이름도 붙긴 하는데 이 1, 2편사에 등장하는 요 존재는 제노모프라고 부르는 이 괴생명체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뭐다? 이 이름 몰라도 된다. 그냥 괴물, 에이리언 부르셔도 문제없다. 왜냐? 제노모프라는 이름은 2편에서야 가서 등장하는 명칭이고 이 영화는 뭐다? 1편과 2편 사이다. 그러므로 제노모프라고 아무도 이 영화에서 부르지 않을 때 얘기다. 고로 이름 몰라도 된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라. 참고하시면서 제노모프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친구는 설정상 가장 완벽한 생물체, 가장 완벽한 유기체라고 불려요. 두상이 긴 만큼 팔다리도 엄청 길고요. 꼬리 무시무시하게 길고 강력하고요. 입을 벌리면 그 안에 입이 하나 더 있어. 생긴 것 자체가 너무 강하게 생겼어요. 그냥 무서워, 생긴 게. 근데 느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강합니다. 힘도 강하고요. 얘를 감싸고 있는 뭐 피부라고 해야 될까요? 이 외피도 너무 단단해. 그래서 군인들이 쓰는 이런 특수총이 아니면은 잘 뚫지도 못해요. 그리고 생존 능력 또한 극한 상황에서도 무시무시한 생존력을 보입니다. 잘 안 죽어 애초에. 심지어 얘 피가 산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좋은 총으로 얘를 쏴서 신체 일부를 파손시켰어. 피가 나한테 튀잖아요. 산성 액이 나한테 날라오는 거야. 그러므로 가까이 있을 때 함부로 얘를 공격할 수도 없다. 피가 튀면 내가 또 피해를 입으니까. 완벽한 생명체.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뭐다? 얘가 똑똑하다는 것. 지능이 뛰어나요. 그냥 다짜고짜 보이는 생명체를 공격하는 이런 본능형 생명체가 아니라 암살자처럼 뒤에서 쓱 나타나거나 위에서 쓱 나타나거나, 아예 이 시리즈 2편 같은 데를 가서 보면은 인간들이 어느 본부 안에 안전하게 숨어 있으니까 얘네를 공격해 가려고 기지에 전력을 끊어버린 상태에서 천장으로 몰래 숨어오는 그런 조직적인 모습까지 보여요. 동물적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면서 타겟을 사냥하는 지능을 갖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더 무섭다. 이렇게 무서운 존재다 보니까 2편에서는 말씀드린 이 식민지 해병대라는 특수 집단이 있었고 또 이들이 쓰는 특수 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인간 다수 대 제노모프 다수 전투가 가능했지만 그러고도 상당히 끔살 당했지만 1편의 경우에 겨우 화물 우주선 안에 7명 승무원밖에 없는데 이 괴물 한 마리가 등장했을 때 모두가 정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얘랑 한 공간에 있으면 지옥일 뿐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생물체가 이 시리즈의 주축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설명한 김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이게 영화 감상에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노모프라는 친구는, 이 에일리언이라고 불리는 이 괴물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모습인가? 뭐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 친구들의 기원을 따지려면 또 다른 영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까 전에 1편 얘기할 때 말씀드린 이 거대한 덩치의 외계 생명체, 이 존재들의 얘기와 또 굉장히 희한하게 생긴 이런 통 모양의 어떤 생화학 실험체, 뭐 이런 거에 관한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건 뭐다? 몰라도 되는 얘기다. 이번 영화 직접적 연관 없다. 이 영화를 보고 시리즈에 관심이 생겨서 세계관이 궁금해서 알고 싶어지시면은 프로메테우스, 에일리언, 커버넌트 이 영화들을 찾아보시면은 이 관련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흥미로울 것이다. 참고하시고요. 이 영화에 관련해서 집중하실 포인트는 딱 요겁니다. 이 제노모프라는 괴물은 인간의 몸을 숙주로 삼아서 탄생한다.
자, 거슬러 가봅시다. 에일리언 1편을 보면은 승무원들이 버려진 어떤 우주선을 탐사하러 가게 된다 그랬잖아요. 외계 우주선을. 그 안에 어떤 생명체가 있다 그랬죠. 그 생명체가 알이었어요. 알. 이런 달걀 같은 알은 아니고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은 어떤 희한한 모양의 생명체였어요. 그리고 얘네 위에 어떤 파란 안개가 이렇게 덮여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이 파란 안개가 어떤 작동을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된 적은 없지만 그냥 추측컨대 이 안개가 어떤 차단막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자극을 받는다면 뭐 인간이 그 안으로 들어가거나 하면은 요 알 모양의 생명체가 반응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럼 반응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요 알처럼 생긴 생명체 안에서 실제로 뭐가 튀어나옵니다. 얘가 무서운 애야. 손가락 잔뜩 달리고 꼬리 긴 것 같은 이상한 가오리라고도 할 수 없는 뭔가 무서운 게 튀어나와요. 얘를 페이스허거라고 이제 통칭해서 부르는데 이 이름도 모르셔도 됩니다. 이름은 안 중요해요. 하지만 얘 자체는 중요해요. 얘는 무서운 애예요. 얘가 왜 무섭냐면 얘가 이 알에서 튀어나오잖아요. 주변에 가장 가까운 생명체에게 무시무시한 속도와 힘으로 달려들어요. 인간이 나오는 영화니까 주로 그 대상이 인간이겠죠? 얘가 인간에게 달려와요? 그냥 달려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얼굴로 딱 다가옵니다. 로몰루스 포스터에도 있죠. 이런 모습으로 인간의 얼굴을 장악해요. 달라붙으면서 기다랗고 힘센 꼬리로 인간의 목을 착 하면서 못 움직이게 만들고요. 인간의 머리를 이 손가락 같은 발가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로 딱 감싼 다음에 제일 불쾌하고 무서운 거, 인간의 입속에다가 자기 몸의 일부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긴 호수 같은 걸 이렇게 쑥 집어넣어요. 강제 비수면 비마취 위장 내시경, 딱 그런 느낌. 상상만 해도 기분 나쁘죠. 심지어 얘도 피가 산성이라서 이 꼬리를 잘라내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럼 목이 뚫릴 테니까. 그럼 가만히 볼 수밖에 없죠, 주변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은 이 상태로 죽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페이스허거라는 희한한 애는 그렇게 제압한 인간의 몸에 자기가 산소를 공급해주면서 이 인간을 살려둡니다. 왜? 자기가 해야 되는 미션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미션이 완수되면 지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당했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살아날 수 있어요. 얘가 떨어지거든. 떨어진 다음에 얘는 지가 알아서 죽어요, 그냥.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깨어난다 그랬죠? 그럼 다 잘 된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미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얘가 자기 임무를 완수했잖아. 그 임무는 인간의 몸속에 제노모프의 씨앗, 유충 혹은 태아 이거를 집어넣어 놨거든요. 이 알에서 나온 요 괴생명체의 목적은 딱 그거 하나예요. 기생할 수 있는 생명체의 몸 안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 에일리언 제노모프 탄생의 스위치를 이 안에 켜놓는다. 그걸 다 했으니 나는 떠난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모르잖아요. 지가 멀쩡해진 줄 알아요. 기껏해야 목마르거나 배고프거나 뭐 요 정도겠죠.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이 안에서 실시간으로 제노모프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장기를 건드리니까 막 갑자기 인간이 극심한 고통을 느껴요. 배가 불룩불룩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막 엄청나게 기괴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 고통이 극에 달했을 즈음에 인간의 상체를 뚫고 이 괴물이 밖으로 나와요. 이때 이 상체를 뚫고 나오는 모습 때문에 체스트 버스터한다. 그래서 체스트 버스터라고 이 통칭이 붙은 게 요 시기의 모습. 허나 이 이름도 몰라도 된다. 이름 중요치 않다. 중요한 건 요 애가 인간의 몸 안에 뭔가를 집어넣고 얘가 인간의 몸에서 자라서 인간의 몸을 뚫고 나온다. 그와 동시에 숙주의 이용기간 끝났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배가 뚫렸는데 오장육부가 다 헤집어졌는데 인간은 죽어요.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온 요 생명체는 쪼만하거든요. 어딘가로 빠르게 도망갑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요.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허물을 벗고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그 무서운 제노모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요 괴물을 죽이려고 찾고 있다가 허물을 발견했다? 도망가야 됩니다. 이제는 사냥이 반대로 시작되니까. 그때부터는 주변 모든 인간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이 괴물과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차라리 물려서 한 번에 가버리면 차라리 나아요. 왜냐? 얘는 그냥 인간을 죽이기만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정말 무서운 거는 얘가 당신을 적당히 부상만 입힌 상태로 어딘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2편에 나온 모습인데 얘네가 자기를 닮은 요 끈적끈적한 거미줄 같은 걸로 가득 찬 어떤 공간을 만들어요. 거기에 납치한 인간을 데려다가 구속시킵니다. 못 움직이게. 그런 다음에 그 앞에 아까 말한 알 요걸 가져놔요. 혹은 아까 말한 요 페이스허거 얘를 대령해. 그 말은 뭐예요? 제노모프가 자라려면 숙주가 필요하잖아요. 너 제노모프를 낳는 그릇이 되어라. 그러려고 살려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꼼짝도 못하고 부상당해서 고통에 시름시름하다가 제압당하고 숲에서 가슴 터져서 죽고 탄생. 악순환의 반복. 그래서 이렇게 잡혀간 사람 중에 겨우 구해주러 갔는데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2편에 보면은 이 알만 대량으로 낳는 이 여왕급의 존재, 그리고 인간들을 납치해서 계속 제노모프 탄생기로 만드는 이 제노모프 군단, 이런 존재들까지 나왔을 정도니까 얘네가 얼마나 체계적인 지옥도를 인간에게 선사할 수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꼭 인간에게만 달려붙는 게 아니고 어떤 숙주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모습도 기괴하고 희한한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얘랑은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아요, 무조건. 그리고 이 정도로 무시무시한 존재이기 때문에 1편에서 겨우겨우 이 괴물을 해치운 리플리가 영어로 I got you, you son of a 라고 대사를 날 때 이게 얼마나 속 시원한 대사인지, 혹은 2편에서 어린 아이를 공격하려고 하는 여왕에게 역시 리플리가 덤벼들면서 Get away from her, you 이런 강한 대사를 날릴 때 이게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멋진 대사인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무서운 만큼 이 대사들이 살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명대사로 남아있어요. 대사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번 에일리언 로물루스라는 작품을 보면은 대사적으로 또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막 있어요.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려웠겠다 하는 어떤 설정이 있거든요, 영화에. 캐릭터적 설정이. 그래서 그 번역을 해내느라 정말 피눈물을 쏟았다, 정말 고생했다 라는 내부 소식을 듣기는 했어요. 보실 때 참고하시면 다른 또 재미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무서운 얘기 하고 있었죠. 들으신 것처럼 이 에일리언 세계관은 이미 무시무시해요, 이 제노모프라는 존재 하나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인간들을 더 공포에 떨게 만드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뭐였죠? 두 번째 거? 인공지능, 인조인간 로봇.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만큼 이 에일리언 시리즈에는 언제나 인조인간들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인간보다 똑똑하고 인간보다 당연히 강력해요. 그리고 너무 기술이 발전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로봇인지 몰랐는데 이게 로봇이었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주변을 돌아봤는데 인간인 줄 알았던 누군가가 땀을 흘리는데 땀이 흰색이다? 투명한 게 아니라 기름 같다? 피가 흐르는데 피가 빨간색이 아니라 흰색 기름 같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인조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인조인간이라는 친구들은 로봇이라는 표현보다는 인조인간 같이 자기네가 좀 선호하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네 의식이 있는 거죠. 이 친구들은 어떤 존재고 어떤 환경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시리즈마다 인간에게 굉장히 위험하게 작동하기도 했고 굉장히 인간에게 이롭게 작동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1편을 보면은 이 노스트로모호에 타고 있던 승무원 중에 과학 장교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승무원이 있었어요. 애쉬라고 불렸는데 인간인 줄 알았는데 얘가 알고 봤더니 인조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얘가 아까 말씀드린 이 우주선 운영 프로그램 마더라는 프로그램 또 있잖아요. 얘랑 막 소통을 하면서 외계 생명체를 발견할 경우 승무원들을 희생해도 상관없으니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지구로 가지고 와라 그 생명체를, 이런 명령을 윗선에서 따로 받아요. 이 명령을 얘가 충실히 따르는 것 때문에 1편에 그 모든 사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시리즈 주인공 리플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플리마저 애쉬가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작전에 방해가 되니까. 심지어 겨우겨우 인간들이 달라붙어갖고 얘를 막 박살을 내요. 작동을 멈추게 만들어요. 근데 얘가 너무 똑똑하니까 얘가 없이는 또 저 괴물을 상대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겨우겨우 얘를 다시 작동하게 만들어서 되게 기괴한 모습으로 생존한 승무원들과 대화하는 장면도 막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조차 자기 이제 곧 플러그 뽑으면 죽는데도 입만 또 살아갔고 이 괴 생명체의 완벽함을 막 찬양한다던가, 마지막에는 너희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 하지만 나의 연민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막 무시무시한 소리 하면서 씩 웃기도 하고, 하여튼 소름 끼치는 배신자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결국 분노에 찬 다른 승무원에 의해서 통으로 불에 타는 엔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 2편에 나오는 비숍이라는 인조인간은 1편의 사건 때문에 인조인간을 불신하고 있는 리플리 옆을 굉장히 충실히 지키면서 리플리의 선입견이 사라질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서 인간을 돕는 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또 계속 중간중간 언급되고 있는 시리즈의 다른 작품들, 프로메테우스나 에일리언 커버넌트를 보면은 거기에는 딱히 누가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을 내려서 슬며시 인간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로봇가 등장하기도 해요. 인조인간이. 이렇듯 절대적으로 위협적인 외계 생명체가 이미 내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인조인간이 내 편인가, 내 편인 척하는 배신자인가, 애초에 나를 소모성으로 생각하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다른 편인가, 이걸 빨리 판단하고 여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인간의 생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시리즈 안에서는. 그게 시리즈의 인조인간들이라는 존재고요. 마지막 말씀드린 회사, 이 세 번째 회사라는 키워드는 사실 인조인간이랑도 연결되고 제노모프, 외계 생명체랑도 연결이 돼요. 에일리언 시리즈에는 사람들이 그냥 회사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웨이랜드 유탄이라는 거대 기업이 있습니다. 정말 지구라는 공간이 너무 비좁을 정도로
거대 엄청난 규모의 거대 메가 기업이에요. 얘는 뭐 지구에서 돈 버는 게 모자라 갖고 우주에서 화물을 막 가져오고, 아까 1편에 나왔던 그 노스트로모호 막 화물 갖고 그게 다 그 웨일랜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네는 돈을 벌 수 있다면 뭐든지 합니다. 뭐 외계에서 생명체가 발견됐다? 그거 위험할까? 라는 질문보다 그걸로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갖고 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다던가, 그 외계 생명체가 위험하다고 판명이 났을 경우 위험하니까 도망쳐가 아니라 그걸로 생화학 무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가지고 와, 뭐 이딴 소리를 할 수 있는 회사죠. 자기들을 위해 일하는 이 인간 개개인의 안위는 애초에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 회사는 이런 회사에서 만든 게 또 인조인간이다 보니까 이 인조인간들이 인간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하죠. 얘네가 이 모든 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게 또 틀린 말이 아닌 게, 계속 언급되는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거는 이번 영화로는 좀 멀리 연결된 작품인데, 애초에 이 기업을 세운 창업주가 자기가 늙어 죽게 되잖아요. 왜 죽음을 피하려고 우주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불로불사의 정답을 찾아서, 우리를 만든 창조주가 저기 어딘가에 있다면 그를 찾아내서 날 살리라고 하겠다, 이런 꿈 때문에 우주 탐사네 뭐네 생명체를 찾으면 될거, 이 모든 게 다 시작됐다, 이런 설정이 등장하거든요. 그걸 봐도 그렇고, 뭐 그렇게 멀리까지 안 가더라도 애초에 이 웨일랜드 유탄이라는 기업은 회사의 목적을 위해서는 관련된 인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냉혈한 자기네 목적을 위해서만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관 안에서 회사라고 불리는 존재가 등장한다. 웨일랜드 유탄이 뭐 로고가 박혀있다, 일단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거의 확률이 절대 높지 않습니다. 네, 뭐 이 정도만 아시면은 애초에 몰라도 되는 정보였고, 오히려 보실 때 몰입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디 이 영상이 에일리언 로물루스를 보러 가실 분들 중 더 재밌게 즐기고자 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됐다면 영상 좋아요와 댓글 남기기, 그리고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